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라는 김춘추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654년부터 780년까지 몇 년입니까? 약 146년 동안, 즉 약 150년 동안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신라의 어떤 그 외교적인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와 같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지도를 하나 보셨죠? 돌궐과 고구려와 백제와 외 이렇게 4개의 세력이 연대되어 있고 그 틈에서 신라는 사실 당나라의 손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고립돼서 어쩌면은 망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신라는 당나라의 손을 붙들어서 결국 문제를 풀어간다. 백제가 신라를 침공함으로써 신라는 위기에 빠졌지만 김춘추는 당나라에 끌어들여서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당나라의 목적은 그렇진 않았어요. 당나라는 백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당나라는 고구려를 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신라가 설득을 한 거죠. 우리가 너희를 도와서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하더라도 백제가 살아있으면 우리 군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백제는 후방의 위협 세력이다. 이걸 먼저 제거하면 우리가 남북에서 한꺼번에 고구려를 협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백제 먼저 치자. 다만 그 시간을 너무 길게 끌지 말고 반짝 싸워서 삽시간에 백제를 무너뜨리자. 이런 전략을 신라가 당나라에 제시했던 거고 당나라는 그것을 수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비성을 무너뜨리고 일단 고구려는 살아있지만 백제는 제거가 되죠. 그때 중국은 어떤 전략을 쓰냐면 신라를 분열시킬 계획을 하죠. 그래서 김유신을 유혹합니다. 왕의 자리를 주겠다. 당나라 편이 되라. 그러나 이 김유신은 신라의 김춘추와 무슨 관계입니까? 천안매부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나라를 배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배신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당나라의 전략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 먼저 백제를 쳤고 다음에 고구려를 치는데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김춘추는 이제 사망했습니다. 김춘추는 백제가 멸망할 때쯤 되면 김춘추는 고령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뜹니다. 그러나 김춘추의 전략은 그대로 이어져서 그 아들인 문무왕이 수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주 신라는 좋은 방법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당나라가 고구려를 지금 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한 발 빼고 있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고려한 거죠. 첫째로는 지금 고구려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중국의 침략을 아주 효과적으로 방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당나라가 한반도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죠. 그럼 고구려는 어떻게 할까요? 고구려는 분명히 분풀이를 하겠죠. 그 분풀이를 어디다 하겠습니까? 양쪽에 하려고 하겠죠. 즉 고구려를 쳐들어온 당나라와 신라에 대해서 분풀이를 하려고 할 텐데 누구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 더 쉬울까요? 그건 아마도 당나라보다는 약자이고 당나라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신라일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정복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에는
신라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하는 점을 고려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복 플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라와 당나라가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쳤는데 결과가 승리로 돌아갔다 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 그럼 당나라는 어떻게 할까? 당나라는 그 결과에 만족하면서 신라 수고했어. 원래 우리가 이 계획이 성공하면 백제도 너희에게 주기로 했고 평양성 아래의 고구려 영토도 너희에게 주기로 했지. 그러니까 신사적으로 깨끗이 떼어줄 테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차지했으니까 이젠 신라 너희도 사라질 시간이 되었어. 신라까지 집어삼키려고 할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당나라가 뒤에 설명한 것처럼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런 염려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다면 신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신라는 고구려가 망하는 것을 바라면서도 고구려를 치는 데서 한 발 뺨으로써 뒤를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고구려와의 전쟁이 끝난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신라는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신라는 평양성을 쳐들어가는 그 일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결국 당나라와의 싸움에 대비를 한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요. 과연 평양성이 무너진 다음에 당나라는 신라가 염려했던 행동을 합니다. 신라 사라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때 신라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을 쓰는데요. 첫 번째는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을 측면 또는 뒤에서 도와줘 가지고 당나라 군대와 싸우도록 하는 것이 신라의 전략이었다. 두 번째로는 아예 가면을 벗고 나와서 당나라와 본격적으로 전쟁하는 것이 두 번째 작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백제의 부흥 군대는 주류성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전라북도의 북쪽 지방에서부터 충청남도 일원에 걸쳐서 백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신라는 도움을 줬다. 그래서 당나라 사람들과 싸우겠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구려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고현무라든가 건모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또 안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군대, 많은 물자를 보내가지고 경기도 북부와 황해 남부 지방에서 당나라와 싸웠습니다. 그 이제 격전지가 표시됐는데요. 그렇게 1차적으로는 그렇게 막아보고 그 다음에는 신라가 아예 들어서 가지고 고구려의 부흥 세력의 대표자는 안승인데요. 안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지도에서 보면 백제 땅에 와 있습니다. 백제 땅, 오늘날의 익산, 당시에 금마저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해라 하면서 이 고구려의 그러니까 귀족 세력인 안승을 신라 왕실의 사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고구려를 부흥하라는 뜻은 아니고 친신라 세력으로 만들면서 고구려 유민들을 당나라와 싸움에 동원한 거죠. 결국 크게 보면 9차례에 걸쳐서 당나라와 신라가 싸우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싸움은 육지에서는 매소성 전투, 그리고 바다에서는 기벌포 전투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 두 군데서 결국 다 신라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기벌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충남 장안, 전라북도 군산, 말하자면 금강 하구죠. 그 금강 하구에 당나라 군대가 상륙을 해가지고 내륙으로 신라를 향해서 진출하려고 했던 건데, 남부지방에 교두보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것을 이미 신라는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벌포에서 당나라 군대를 제압할 수 있었다 하는 거고요. 매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경기도 연천, 의정부 이런 경기 북부 지역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당나라의 주력 군대를 맞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 당나라 군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라는 드디어 외세를 이용해서 통일을 이루었지만 그 외세를 축출하는데도 성공했다. 그럼 아마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좀 이상합니다. 당나라가 본래 신라하고 연합군이었는데 신라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가지고 당나라를 쫓아냈다면 후환이 없겠습니까? 후환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설명이 필요한데요.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이제 김춘추의 결국은 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춘추가 당나라의 태종과 약속을 할 적에 그런 일종의 계약을 했던 거죠. 우리가 성공을 해서 백제도 무찌르고 고구려도 무찌르면 그 영토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백제 땅은 당연히 신라에게 준다. 고구려 땅은 나눠서 갖는다. 그래서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잇는 그 경계 있죠. 그 아래는 신라가 차지하고 그 이북은 당나라가 차지한다. 이렇게 약속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깼습니까? 그 약속을 깬 것은 신라가 아니고 당나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신라까지 차지하려고 했을 때에 신라가 거기에 저항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정당 방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는 당나라와 싸워서 당나라를 물리쳤지만 사실 당나라는 그것을 자초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긴 것은 신라가 아니라 당나라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당나라의 내부 사정이 별로 좋지를 않았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당나라가 그러니까 660년에 백제를 신라와 함께 쳐서 이긴 거 아니에요? 군사를 동원한 것은 벌써 558년서부터입니다. 558년서부터 당나라가 신라에서 완전히 쫓겨난 것은 600이란다. 600이죠. 658년서부터 676년까지 무려 18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년에 걸쳐서 당나라는 많은 물자와 많은 인력을, 많은 병력이죠. 많은 병력을 한반도에 투자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한반도 안에서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얻지를 못한 거죠. 고구려를 없애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렇지만 그 이상의 효과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중국의 관심이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변방에는 이른바 절도사라고 불리는 군사 세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야욕을 키우면서 중국의 중앙정부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결국 당나라의 위기 상황으로 번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나라는 신라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보복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게 쉽지 않은 내부적 요인이 있었다. 그래서 섣불리 또 신라와의 불화를 초래하기보다는 신라와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당나라 내부의 통치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당나라에게도
이익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신라는 결국 당나라를 쫓아내고도 형님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화해합시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을 그쪽에서 깼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방어한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당나라가 신라와의 외교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적으로 양국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는 그야말로 적이 사라졌죠. 아, 그러면 또 여러분이 그렇게 물으시겠네요. 그러면 대동강과 온산만 이북의 고구려의 영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약속에 따르면 당나라의 몫이죠. 그러나 고구려의 남은 세력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당나라에 그걸 넘겨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땅에서는 대조영이, 즉 고구려의 북쪽 땅에서는 대조영이 고구려의 연합세력이었던 말갈족을 이끌고 발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죠. 그래서 발해가 커졌기 때문에 당나라는 결국 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당나라는 정말 18년 동안이나 한반도 전략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손해를 봤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라에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